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의 비밀 프로젝트. 2. 미국의 한국 의존도. 3. 한국 반도체의 중요성.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희귀 기체는 공기나 주변 환경에서 작은 비율로 존재하는 기체입니다. 비록 그 비율이 작을지라도 이러한 기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희귀 기체인 크립톤, 제논, 아르곤과 같은 기체들은 전자산업 및 현대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들은 전구, 레이저, TV 화면, 반도체 등의 냉각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희귀 기체는 헬리옥스와 같이 의학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침과 숨쉬기 과정에서 저항을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이 희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에는 마을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글맵으로 보면 그 모습이 마치 외계 행성이라도 보는 것처럼 독특한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죠. 처음 이를 목격한 사람은 화산이 폭발한 분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거대한 싱크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산입니다. 바로 미어, 광산인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한 것인데 그 깊이가 525m에 직경이 1200m에 달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헬리콥터가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로 인해 엄청난 하강 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헬기 사고가 잦기 때문인데요. 미르 광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1957년부터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시작했고 이후 44년 동안 원석을 캤죠.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공급량의 25%를 이곳에서 채굴했다고 하니 광산의 크기와 다이아몬드 양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01년부터 지상에서의 채굴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땅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굴착기를 이용해 지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하로 파내려가며 지구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은 그 희귀하다는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국 또 한 번 지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희귀하기로 치자면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가스 한 종류가 전남 광양의 한 섬에서 극비리에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광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 말부터 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34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 57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죠. 한국 역시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관련 세액 공제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퍼센트의 문제일 뿐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투자 세액 공제란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보통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절약 등의 목적이 있을 때 국가적인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종대한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반도체 투자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데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는 먹거리 산업을 넘어선 생존 산업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든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는데 반도체는 지난 2022년 10월까지 무려 17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7개월 동안 매달 12조 원이 반도체 수출로 벌어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약 20%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생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2021년 반도체 전체 매출이 약 90조 원을 기록해 미국의 인텔을 2위로 밀어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국제적인 순위나 즐기자고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죠. 삼성전자의 경우 약 6만 5천 명이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3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청업체 등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무의미해지고 만약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쏙 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봄철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핵심 부품의 일부를 이제 국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혹시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알고 계시나요? 특수가스는 포토 공정과 에칭 공정 등 반도체를 제조하는 모든 과정 중 미세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모든 공정 과정이 정밀화됐습니다. 디램의 경우 나노 단위의 미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3D 낸드 플래시는 200단까지 쌓아 올리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죠. 이렇듯 칩의 집적도 향상을 위해 2단으로 쌓아 올리는 공법인 더블 태스킹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순도 특수가스를 필요로 하는데요. 특수가스 중에서도 지구상의 극미량으로 존재해 양산이 어렵고 인공적인 생산도 불가능해 희소성 높은 가스들을 희귀가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헬륨, 히, 네온, 애니, 크립톤, KR, 제논, XE, 라돈, 다렌 222 등이 있는데요. 이 중 한국은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나 환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들 중 네온, 애니, 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기업 중 TMC라는 기업이 지난 2022년 1월 국내 최초로 반도체용 네온가스의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하고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요. 네온가스는 빛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 전자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 가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공기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데 공기 중에도 0.00182%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미량만 존재하는 특수성 때문에 철강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만 가스 포집이 가능한데 TMC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직접 네온가스 설비를 개발해 광양제철소에 설치했는데 이는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추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로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2022년 1월 첫 제품을 출하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달 뒤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전 세계 1, 3위의 반도체 생산업체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반도체 주요 생산기지가 됐는데 그간 희귀가스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었죠. 네온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고 크립톤은 우크라이나가 31%, 러시아가 17%로 총 48%의 비중을 차지하죠. 제논 또한 49% 수준으로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러나 다행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한 달 전부터 TMC가 광양제철소에서 포집한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네온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죠. 그런데 제논은 더 희귀한 가스입니다. 대기 중 함유량이 고작 0.00009%에 불과한
무색, 무취의 비활성 기체로 라돈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비활성 기체 원소죠. 크립톤 역시 무색, 무취의 비활성으로 공기 중 0.00011% 함유된 귀한 가스입니다. 액체 공기에서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영화 슈퍼맨에서 슈퍼맨이 크립톤나이트라는 운석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 것도 크립톤이 지구에는 극미량만 존재하는 희귀물질이라는 것에서 착안한 겁니다. 이처럼 공기에 극미량 포함된 원소를 분리해 다양한 형태의 크립톤 전구에 사용하고 레이저를 만들어 반도체 칩 제작에 사용합니다. 네오니아 한국의 TMC과 포스코와 협력해 생산 공정을 구축해 걱정을 덜었지만 제논과 크립톤은 마땅한 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이 전량 수입한 후 다시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세계 최대 산업용 희귀가스 생산 1위 기업인 미국의 린더가 한국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2031년까지 경기도 평택에 가스 생산 시설을 세우고 제논과 크립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되는 생산량은 국내 공급량의 절반가량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졌죠. 잠시 언급했듯 이제 전 세계는 치열한 반도체 투자 전쟁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전 세계 1, 3위 기업을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희귀가스 국내 생산이 가능해진 만큼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시장을 앞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공정 양산에 집중하는 초격차 전략 강화로 시장 장악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있어서 호황 때와 다를 바 없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세 공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진만 삼성전자 부회장은 얼마 전 감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당장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예정된 경로를 쉽게 바꾸지는 않는다며 감산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죠. 시장 3위 업체인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202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인 공장에 약 120조 원을 투자해 생산 단지를 조성 중인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5년 초 1기 공장을 착공해 중장기적으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용인 산업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발맞춰 2030년까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힘쏟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렇게 과감한 목표가 20년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기적을 가능하게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000년대까지는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자국 공장이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공장과 일자리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 단기간에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커질수록 주변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가 강력해졌으며 급기야 2030년엔 국내 총생산 GDP를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내자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목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유럽과 서방의 동맹국들에게도 경제적 손해를 입히게 되는 가운데 얼마 전엔 기존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 IRA를 뛰어넘는 8년간 2,800조에 달하는 시장을 독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월 7일 워싱턴의 하원 본회의장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미국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고속도로는 전부 미국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목재와 철강부터 케이블까지
미국산 제품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명한 바이 어메리컨의 핵심은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를 점령한 중국산 소재에서 탈피해 자체적인 구매 조달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자국산 소재를 적극 활용해 중국으로 가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건설 토목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며 그 규모는 자그마치 2,800조 원에 달한다는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나오자 미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미국에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공급망에 타격을 입게 될 미국의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며 이번 정책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제재처럼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줄 알았던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경제 발전과 공급망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800조 원 규모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 경기를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회성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선 오히려 더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래 사상 최대 인프라 투자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능력은 이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년간 2,800조 원에 달하는 이번 투자는 주로 철도와 고속도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산업 발전소와 케이블 그리고 전자산업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 걸쳐 있는데 미국은 위와 같은 산업 분야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걸쳐 수입하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산업 분야마다 다르지만 위의 산업들 중 대략 54%가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력 위주의 노동집약형 산업이라 단기간에 국산화하기란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으로 해외 수입이 완전히 막힌다면 미국 내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현지 기업들은 장비와 부품을 비싸게 조달하게 되고 높아진 단가는 공사비용과 건설비용에 반영되어 국가 전체의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항은 미국 내 인건비와 생산원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처럼 고금리 현상의 원가가 높아지는 건 기업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진 생산 단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으며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반짝 수요가 생긴다 한들 이번 정책이 끝나면 많아진 생산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지만 미국의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통해 잠깐의 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원가 상승으로 도미노 물가 상승이 유발되고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 기업들은 중국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아도 대체재가 있지만 한국의 수출 품목은 높은 기술력과 독점 생산으로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국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수십조 원의 흑자를 올리는 전통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체부터 석유화학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과 중화학 공업, 철도와 차량의 핵심 부품과 건설 자재와 장비 그리고 고압 케이블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필수 소재들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산 부품과 소재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는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춰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정책에 우리나라 철도와 철강 수출 건설 자재와 장비 기업들과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케이블 관련 기업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애초에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했다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해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이미 미국산 제품은 원가와 기술력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한국 이외에 중국산 대체재를 쓸 수도 없으며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상위권에 있는 미국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장비업체들은 이번 정책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한 국내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두산 바케든 아예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미국산 우선 정책이 실현되면 수혜를 보게 될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IRA 정책으로 전기차와 배터리가 미국 내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게 된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지만 원재료 공급망부터 공장 건설과 배터리 관련 기술력 확보까지 산 넘어 산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차량 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배터리 산업은 사실상 화학 분야이기에 테슬라가 기존에 고수하던 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공격적인 시장 진출과 확장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 배터리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연간 수출 분량 270만 톤으로 쿼터제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업계는 이번 정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쪽은 태양광과 수력풍력 발전 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사실상 점령하고 있으며 중국에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태양광 업체들이 퇴출되는 수순이라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위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전용 터빈 장비와 같은 경우엔 국내 경쟁 업체들 이외에도 미국에 공장을 가진 기업들이 없어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 중 일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켜보다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면 얻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프라 사업에 5G 통신망을 비롯한 광대역 통신망도 수십조 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의 5G 통신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점유율은 중국이 50%로 1위였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통신장비 사업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대거 한국산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습니다. 2022년엔 미국 내 중국산 통신장비 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지며 낮아진 만큼의 점유율을 전부 한국의 삼성이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자체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미국 당국은 이번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광대역 통신장비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지만 해당 장비를 공급할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신장비에 중국산 제품을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산 장비의 점유율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번 정책으로 자국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사실 진정한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자국 기업들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국산 제품과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수입해 사용할 이유가 없지만 경쟁력 없는 분야에서까지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큰 낭패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일본의 미쓰비시가 제트 여객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11조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들였지만 결국 단 한 건이 수출과 판매를 이뤄내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사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세계 제트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는 보잉과 에어버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게 여객기 관련 주날개와 꼬리날개, 동체와 랜딩 기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 맡기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의 적절한 도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TSM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부랴부랴 뛰어든 3나노 공정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인데요. TSMC의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인 가운데 삼성이 완전한 시장 탈환을 위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역이용하고 소부장을 국산화하며 중국과 대만의 몸쪽 깊숙이 들어가는 묵직한 훅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완전히 물살을 탄 삼성은 이제 심지어 세계 1위 독점 기업의 아성까지 깨뜨리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의 근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만의 TSMC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굴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삼성의 뒤를 따라 만든 3나노 공정 반도체가 사실상 별 효용이 없는 무늬만 3나노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가 국제전자소자학회 IDM 2022분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서 3나노 기반 SRAM은 이전 제품 대비 공정 미세화의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3나노 1세대 N3 공정에서 생산된 SRAM은 반도체 셀 면적이 5나노 기반 칩 대비 불과 5%밖에 차이가니 않았습니다. 3나노 2세대 N3 이 제품과 비교하면 아예 면적 이동이라죠. 위키칩은 255mm의 다이 크기에서 SRAM이 6% 면적을 차지하는 칩을 3나노와 5나노로 각각 제작했을 때를 가정해서 SRAM의 비중을 비교했습니다. 3나노 공정을 적용하면 다이 크기는 44mm 1호 SRAM은 거의 30%를 차지했습니다. 5나노로 만들었을 때 SRAM의 비중은 22%로 3나노로 만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높은데요. 결국 SRAM의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 데에 TSMC의 3나노가 유리하지 않다는 게 위키칩의 결론입니다. TSMC도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SRAM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진보된 N3S 공정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N3S 칩은 2024년에야 생산될 전망이라서 당분간 TSMC의 3나노 공정은 5나노 대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TSMC는 수율 문제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초 9월에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수율 개선을 위해 4분기 말로 미뤄졌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세화 논란까지 겹치며 TSMC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경쟁력을 잃는 사이 삼성은 이미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여러 고객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엔비디아와 퀄컴, IBM, 바이두 등을 3나노 고객으로 확보했죠.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 긴베스터스 포럼 2022분에서는 파운드리 고객 수를 2027년까지 5배 이상 늘리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비단 대만 TSMC의 실패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반도체 역시 상당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세관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3억 705만 달러, 한화 약 1조 6,700억 원어치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보다 무려 36.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 정책으로 14나노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디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의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수출도 제한했죠. 이에 따라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11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3억 4,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본 장비는 40% 감소한 6억 8,700만 달러. 한국 장비는 50% 줄어든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11월 반도체 수입도 스마트폰과 PC 산업이 내수 부진과 선진국 주문 감소로 침체가 겹치면서 작년 11월 대비 2% 줄어든 3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과 소비 모두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인데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눈에 띄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 오너 백인의 총자산이 3할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이지웨이닷컴의 자료를 인용해 매출 기준으로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올해 총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28%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순자산이 100억 위안을 넘는 중국 반도체 기업 사업주의 숫자도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7명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제재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동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규제에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 기업의 매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규제 전까지 중국은 미국 내 기업들한테도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R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에 145억 달러 규모의 장비를 수출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규제 이후 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2023 회계연도에 매출 25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죠. 램리서치는 규제 발표 직후 내년 매출이 20억에서 25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LA도 12월로 끝나는 현 분기에만 매출이 1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단 미국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장비업체 보유국들한테도 규제 동참을 요구했고 이들은 뻔히 보이는 역풍을 함께 입을 것을 우려하며 미국의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미국의 방침에 일정 수준 보조를 맞춰주기로 했지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라 각자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있었던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각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으로 악재를 기회로 이용하는 기막힌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크고 작은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된 전략은 바로 한국의 특기, 국산화인데요. 한국 반도체의 수건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소위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면 한국 반도체는 판로만 제외하면 중국과 엮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칩사 동맹에 참여하면서 내걸은 선제 조건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으로의 판로는 여전히 확보해둔 상태로 제재만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부장 국산화의 또 다른 효과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좋은 예시인데요.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웨이퍼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원료인 네온가스의 주요 수출국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고
우크라이나는 산업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는데요. 네온가스의 가격은 즉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6월쯤에는 그 수준이 극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배나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나섰고 성공했습니다. 그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국외에서의 리스크로 수요가 생기자 빠르게 생산성을 갖추고 발주처를 국내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6월 톤당 290만 9천 달러에 달했던 네온가스 가격은 빠르게 안정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10월, 9월 대비 무려 69%나 하락한 77만 6,600달러까지 가격을 억누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의 효과를 톡톡히 본 반도체 업계는 소부장 중 가장 허들이 높은 장비의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반도체 장비는 단 몇 군데의 유니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과 SK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중소규모 소부장 기업들과 손을 잡고 독점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Y 독점하고 있는 극저외선 노광장비 EUV의 국산화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비인데요. 이 노광장비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쏴서 3나노급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EUV 기술은 ASML이 사실상 시장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나노 공정의 기업의 운명을 건 삼성의 입장에서는 EUV 기술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TSMC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실하죠. 독점 시장을 쥐고 있는 만큼 ASML제 EUV 장비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모델에 따라 대당 3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공급량도 연간 50에서 60대 수준이라 몇 안 되는 반도체 기업들끼리 이 장비를 얻기 위해서 피 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EUV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장비 수출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삼성은 소부장 기업 이솔, 자회사 세메스와 함께 EUV 기술의 획득에 뛰어들어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둔 상태인데요. 지난 10월 세메스가 개발한 EUV용 트랙 장비는 퀄 테스트에 통과해 내년쯤 양산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고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마스크 리뷰 설비 역시 이솔의 주도하에 상용화에 성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은 쫄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 당황스러운 상황. 머릿수와 저가 공세로 잠시 우위를 가져갔던 중국과 대만도 시간이 지나며 결국 기술을 가진 한국에 다시 왕좌를 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이 시장에서는 선택받는 법이죠. 한국 기업의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야말로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